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대자입니다. 2학기 같지 않은 2학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뭐 복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이 시기도 지금 8월이 되겠습니다. 8월. 그러나 미리미리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선생님의 신조에 따라서 미리미리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앞서 많이 얘기했던 대로 2학기 같지 않은 그런 2학기 수업이 되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었느냐, 바로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세 번째 단원 살인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목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목표는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살인의 정치적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이 확립한 성리학적 질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예의상 오늘 단원명 판서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자, 여러분, 제목에서도 봤다시피 살인이라는 그런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살인, 도대체 뭐하는 집단입니까? 일종의 정치 세력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살인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생겼던 공신 집단, 훈구와의 그런 대결,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첨예한 대립,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살인이라는 그 세력이 붕당이라는 그런 걸 만들게 되는데, 이 붕당은 무엇이며 붕당은 또 어떤 식으로 변해갔는가, 이것도 오늘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어요. 자, 살인의 정치 진출.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다뤄서 여러분들 아주 낯설진 않을 겁니다. 훈구 세력이라는 세력이 조선 초기에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사실 신진사대부들의 하나의 뭐 일파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조선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태정, 태세에 가서 세종 이후에 문종 다음에 단종, 그 다음에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죠. 쫓아내고. 그때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웠던 그런 공신 세력이 또 훈구 세력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종이 치네요. 자, 이러한 공신 세력들, 세조 때 공을 세웠었던 그런 공신 세력들, 뭐 한명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 뜻을 폈겠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행각들을 많이 벌여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를 때 또 공을 세웠던 그 공신들, 그런 공신들이 또 하나의 훈구라는 세력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그 공신 세력들이 또 막 정치를 오롯이 하면서 부정도 저지르고 부패한 그런 일도 저질러요. 일종의 막 정치 스캔들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바로 살인 세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 표현 좀 나중에 볼 거고요. 미안합니다. 헷갈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종 때 와서, 성종 때, 이 사람들이, 이 성종 때, 성종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때, 자기 이제 그 할아버지죠. 자기 아버지 때 이제 세조의 왕위를 갖다가, 이제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도왔었던 이 훈구 세력들이, 이런 공신 세력들이 아직도 성종 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상당한 걸림돌이 됐습니다. 자기의 밑대들을 모셨던, 보좌했던 그런 공신들이,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성종이 들어서가지고 왕이 됐지만, 물론 이제 왕한테 충성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왕권 강화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에 성종은요, 이런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능력 있는 인재들, 즉 이 살인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들을 주로 어디다가 등용했냐? 바로 언론 3사, 즉 상한원, 사헌부,
홍문관과 같은 그런 왕권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고위 이 신하들을 감찰하는 그러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눈을 부릅뜨고 이런 신하들을 부릅뜨고 이런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찰해낼 그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대거 등용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종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훈구를 견제하려고 공신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살인 세력들을 불러들였고 그리고 그들을 주로 어디다가 앉혔느냐 언론 3사에다가 앉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훈구 세력과 살인 세력 입장에서 이 훈구 세력 입장에서 새롭게 들어온 신예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자꾸 이제 침해하고 자기네들이 뭐 부정부패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다 들춰내면서 비판을 가하고 이 정치계에서 어떻게든지 쫓아내고 솎아내려고 하는데 이 훈구 세력이 살인 세력을 예쁘게 보겠습니까? 절대 예쁘게 안 보겠죠. 아니 후배들이 말이지요. 고량머리 없이 뭐 이런 심리도 작용했겠지만 자기네들의 뭔가 치부를 들춰내고 자기네들의 오랜 장기 집권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은요. 쫓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탄압을 가하게 되는데 일단 이 두 세력의 기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훈구, 세조가 지휘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이에요. 세조가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왕권을 잡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대지주입니다. 세조를 왕위에 올려준 덕분에 많은 토지를 받았죠. 그리고 중앙집권을 주장했어요. 강력한 왕이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자기 고위 관리들이 뭔가 세력을 가지고 내리 눌러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고 자기네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훈구 세력이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고 훈구 세력을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 세력.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빈칸에 살인이라고 써볼까요? 살인. 이 살인 세력은요,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이에요. 옛날에 고려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었던 이 사대부들, 정몽주의 제자들, 정몽주의 후예들 다 조선에 출사하지 않았죠.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그 인재들이 이제 스승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조선 왕조에 출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살인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살인 세력은 향촌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걸 업으로 삼다가 이제 성종 때 와서 본격적으로 조선 조정에 출마하게 되는 거예요. 출사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중소지주들이었고요. 그리고 주장은 향촌 자치. 이 강력한 왕권과 패도로 찍어 누를 게 아니라 왕은 왕답게,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왕도 정치. 왕은 왕답게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면서 정치를 하되 왕으로서의 권위는 있지 않아야겠지만 그래도 지방의 어느 정도 선비들이 자치를 할 수 있게끔 향촌 자치의 틀은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살인 세력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부연 설명하는데요. 혼구나 살인이나 왕이 강력해야 된다는 것은 변화가 없지만 살인은 향촌 자치를 바탕으로 해서 왕이 왕도 정치를 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훈구는 중앙에서 강력한 그런 권한으로 지방까지 내리 눌러야 된다는 일종의 좀 패도에 가까운 그런 정치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들어올 만한 질문이 또 하나가 선생님이 예상하는 게 뭐냐? 선생님,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정몽주의 제자들이고 후예들이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고려에만 충성했을 텐데 왜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왜 조선시대에 조선 원수 같은 조선의 나라에 나와서 관리가 되었나요? 궁금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조선이 세워졌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란 거는 뒤엎을 수 없는 그런 조류가 되었어요. 아니 조선이 세워진 지가 벌써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 나라가 그럼 1392년에 만든 나라가 이제 점점 뒤로 가면서 1400년대 중반 후반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뭐 무너지겠습니까? 이제 다 없어진 고려를 다시 되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 세력들은요, 이 온건파 사대부들은 이 제자들 때 가서 생각이 바뀌어요. 아, 그러면 고려는 우리가 충성하던 고려는 사라졌고 그러면 새로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우리의 뜻을
유교 성리학에 기반한 우리의 뜻, 즉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이 새로운 나라에서 구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나라에서 뭔가 새로운 뜻을 펼치고 새로운 나라로 체질 개선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도에서 되게 시끄럽죠? 네, 지금 선생님이 오늘 3학년 진로 시간이에요. 3학년 진로 시간에 양쪽 교실에 그냥 우리 2학년 3반 교실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밖에서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네, 최대한 선생님이 저 복도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묻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수업 듣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자본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선생님 목소리가 훨씬 크죠? 네. 마이크도 없이 지금 이렇게 10여 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봅시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3번에 들어갈 사화라는 게 일어나요. 사화가 뭐냐? 바로 사화가 이런 거죠. 조선시대 4대 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조선시대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 연산군 때 또 일어난 갑자사화, 중종 때 일어난 김유사화, 그 다음에 명종 때 일어난 을사사화,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무합기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무사화, 갑자사화, 김유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4개로 여러분들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겠는데 못 외워도 뭐 크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사화라는 게 뭐냐?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이 후은구와 살인 세력, 이 살인이 성종 때 등용돼서 후은구로의 부정이나 부패를 들춰내고 정치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는데 후은구 입장에서는 이 살인들이 당연히 미워 보이겠죠? 그래서 살인들을 박해하고 정치계에서 쫓아내고자 일으킨 그런 사건들을 바로 사화라고 해요. 사화. 훈구 세력과의 다툼으로 살인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을 사화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벌써 이 사화가 무려 4번이나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대 사화는 여러분들 표에 있습니다. 봅시다. 4대 사화 첫 번째 무슨 사화예요? 무사화. 두 번째는 무슨 사화입니까? 갑자사화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 4번에 갑자사화 써보자. 갑자사화. 그리고 그 옆에는 김유사화. 김유사화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을사사화 보시면 되겠죠. 이 원인들은 각기 다 다른데요. 이거는 여기는 학습지에는 그냥 표로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원인과 과정, 결과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역사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저 양쪽 반에 수업을 알리는 종이 밀렸네요. 이제 다들 교실 들어가면 조금 조용해지겠네요. 다행히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아, 진짜. 자, 아무튼 이제 첫 번째 1번 타자 무사화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무사화. 성종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요, 뭐 왕이긴 왕이었는데 무슨 무슨 조 이런 신호가 없죠. 무덤 이름이 없는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예지할 수 있겠습니까? 쫓겨났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일단 모르는 척하고 계속 봅시다. 연산군 때 김종직이라는 이 유명한 성리학자이자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그런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 조의제문이 뭐냐? 조의제문. 옛날에 죽은 의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의제를 조문한다라는 그런 글이 되겠죠. 의제가 누구냐고요? 옛날에 중국에 초한지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한지? 장기 둘 때 보면 녹색이 초나라고 빨간색이 한나라잖아요. 한나라의 한고조 유방이란 사람이랑 초나라의 그 초패왕 한우가 중국 땅을 놓고 싸움을 벌일 때였습니다. 진시 황제의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고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후에 금방 망하잖아요. 그 뒤에 천하가 전란에 휩싸였을 때 세력을 잡은 사람이 아까 얘기한 한나라의 유방, 그 다음에 초나라의 한우였어요. 이 둘이 붙은 전쟁을 초한전쟁이라고 하죠. 이 기간 중에 초나라의 한우는요, 자기가 뭐 황제나 왕의, 그런 뭐 왕의 자리였지만 황제의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옛적에 초나라의 왕족이었던 사람을 앉혀가지고 황제로 이제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 슬슬 자기가 욕심이 나는 거야.
자기가 황제 자리에 앉고 자기가 왕 자리에 앉고 싶은데 꼭두각시로라도 앉혀놓은 그 어린 의제가 너무 자기가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의제를 물에 빠뜨려가지고 암살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는 그냥 암살자를 보내서 뭐 선상에서 암살했다, 배 위에서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항우가 보낸 자객에 의해 가지고 결국 항우가 꼭두각시를 앉혀놨던 의제도 죽임을 당해요. 그걸 비판하고 그리고 죽은 의제를 애닿게 여기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종 때 이때 올라가면, 연산군 때 이때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세조가 있죠. 수양대군. 수양대군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 즉 세조나 어린 꼭두각시 왕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항우나 똑같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글을 쓰니까 말이죠. 연산군이 이걸 원래 몰랐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고변으로, 유자광이었을 거야 아마, 이 고변으로 알게 돼요. 그래갖고 열받죠. 연산군이. 무엄하나 감히 세조를, 세조라고 했을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선대 왕을 따지고 보면 자기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를 막 까니까 속된 말로 막 비난하고 그런다는 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냥 화가 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선대 왕을 부정한다는 거는 그 후손인 자기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산군이 형진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쓴 김종직 그리고 그의 제자들 다 잡아다가 죽이거나 재산을 뺏고 멀리 유배를 보내버린 사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화, 무사화가 되겠습니다. 무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렇게 발음해야겠죠? 조의제문. 자, 그런데 단순히 뭐 이런 글을 써가지고 연산군이 성질을 났겠습니까? 물론 이제 글 보고 성질을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었는데 어떤 내막이 있었느냐? 이 훈구 세력과 연산군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 당시 연산군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정치 스타일이라든가 그 당시 훈구의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산군이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훈구랑 공존을 해가는 상황에서 이를 맹렬히 비판하는 사림을 뭔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죽인 그런 성격이 짙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화, 바로 무갑이니까 이제 갑자사화 되겠습니다. 갑자사화.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연산군 바로 전의 왕이 누구죠?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었죠. 성종은 뭐 나름대로 이제 성종이라는 시호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당히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이제 건립하는데, 아니 뭐랄까 이제 중심을 잡는데 공을 세운 왕이긴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엄청나게 긁혔네요. 아, 참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갑자사화 들어가기 전에 이 김유사와, 아니 무사와 관련된 그런 영상 한 편 보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죠? 선생님이 말만 하니까. 무오사화. 사화는 사림의 화의 준말로 조선 중기의 신진 세력인 사림들이 기존의 훈구 세력들로부터 받은 정치적 탄압을 의미합니다. 사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화의 원인은 성종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종 때 김종직을 중심으로 하는 사림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직과 사관직을 차지하면서 훈구 세력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림의 비판에 불만을 가진 훈구 세력은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문제 삼아 사림들을 탄압하고자 했습니다. 훈구 세력은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라고 연산군에게 알렸습니다. 폐하, 김종직의 제자이자 춘초관 사관으로 있는 김일손을 아시옵니까? 알고 있다. 이번에 김일손이 사초로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이라는 것을 적어 넣었습니다. 조의제문이 무엇이냐? 조의제문의 내용은 항우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 즉 의제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왕이신 세조께서 단종을 몰아낸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신하로서 불충이며 반역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서 저들 살인을 처벌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놈들이 감히 이 김일성, 권경유, 이복, 허말은 선왕을 무고한 죄로 즉시 참형에 처하고 이미 죽은 김종직은 부관 참시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귀양 보내도록 하여라. 훈구 세력은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라고 연산군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건을 무오년에 일어난 살인에 화라하여 무오사화라고 부릅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무오사와 관련된 얘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게 이제 뭐 정말 세조를 비판하려고 쓴 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정말 세조를 비판하기 위해 쓴 거겠죠. 뜬금없이 뭐 중국의 옛날 항우의 그런 만행을 뭐 욕을 했겠습니까? 비슷하니까 썼겠죠. 아무튼 옛날에 의제를 죽인 그 항우의 악행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리고 의제를 갖다가 추모하는 글을 썼는데, 이걸 나중에 그의 그 제자 김일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를 서술하는 사관이 돼가지고 그걸 썼어요, 기록을. 그러니까 옛날에 세조가 단종을 이제 취해하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그런 것과에 빗대가지고 뭐 이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옛날에 스승의 글을 인용을 한 거죠. 퍼갖고 갖다 붙인 거지. 근데 이걸 이제 훈구 세력들이 연산군한테 가서 다 일러 바쳐가지고 이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결국 이 글을 썼던 김일손과 여러 친구들은, 그 동료들은 다 죽거나 유배에 가서 완전히 끝장이 나고, 그리고 이 글을 원래 썼던 원 저작자인 그 당시에 그 스승, 그 김종직은 원래 옛날에 죽은 상태니까 묘를 다 파헤쳐갖고 무덤에서 그냥 관에서 이걸 꺼내가지고, 관에서 이제 시신을 꺼내서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어떻게 뿌려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목을 쳤다고 해야 되나요? 죽은 사람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를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걸 당했다고 해요. 뭐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겠지만 옛날에 유교성리학이 지배하던 이 시대는요, 이 부관참시라는 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는 것보다 죽었을 때 또 죽는 걸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사건이 지났어요. 자, 이 사건 또 다시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연산군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인 성종 때 왕비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윤씨였어요. 패비 윤씨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투기가 상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종이 또 못된 짓을 많이 했겠죠. 막 그 부인이 있는데 막 다른 막 후궁들 만나고 막 처신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여간 기록되어 있기는 이 왕비였던 이 윤씨도 상당히 성질이 아주 굉장히 싸나웠다고 해요. 사극에서는 막 이런 칼 갖다가 막 쇼를 하고, 여러분들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웃기긴 한데, 근데 아무튼 지금처럼 이렇게 여자들도 이렇게 뭐랄까 좀 액티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좀 이렇게 남녀 평등의 시대와는 다르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여자들한테 너무 이렇게 조신한 말을 많이 강조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한 나라의 왕의 부인인 왕비한테는요,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깨고 파격적으로 행동하는 이 윤씨를 조정에서는요, 이쁘게 볼 리가 없겠죠. 뭐 심지어는 쫓아내려고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 사건이 납니다. 성종이 이 왕비인 윤씨와 이제 대화를 나누고 말다툼을 하던 중에 윤씨가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확 긁었나봐요.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왕의 몸을 옥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왕실의 불문율인데, 몸에 손을 댄 정도가 아니고 얼굴을 갖다가 확 긁어서 상처가 났고, 이걸 바로 성종의 어머니 뻘인 이 인수대비가 알게 됐으니 이거 가만 넘어갈 일이 되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윤씨는 해출되고 집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쫓겨나서 그냥 쫓겨나기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사약까지 내려가지고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이게 연산군이 왕이 되기 전의 일이었죠. 어린 연산군은 뭐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패비 윤씨와 관계가 있는 뭐 집안에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임사홍이가 이
사실을 다 보여다 바칩니다. 연산군한테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하의 모후이신, 전하의 친모이신 이 왕비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결루되어 있는, 여기저기에 연루되어 있는 놈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걔네들이 아직도 고위관직에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다 바친 거죠. 그때 연산군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근데 왜 갑자기 얘기하냐? 부상하고 우리 엄마 복수할 테다.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갑자사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분노가 폭발한 연산군은요,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 관계되어 있었던 여러 후궁들을 잡아다가 쳐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 인수대비 우리 엄마 쫓아내는데 앞장섰다고 밀어서 넘어뜨려서 죽여버리고, 이런 악행들을 말리는 여러 대신들까지 죽이고, 물론 이 자기 어머니를 사약 먹여서 죽이는데 연루되어 있는 그런 관리들은 당연히 다 목이 달아났겠죠. 이런 식으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게 이게 바로 무슨 사화다? 갑자사화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사화는 김종직의 무엄한 별 때문에 일어났다. 무엄한 사화다 해서 무사화. 갑자사화는 갑자기 왜 얘기했냐 그래가지고 갑자사화,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연산군이 분노해서 갑자기 일으킨 사화, 이런 식으로 라도 좀 외우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아재 개그 같습니까? 미안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공부했었거든요. 자, 아무튼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난 두 번째 사화로서 패비 윤씨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갑자사화. 연산군이 그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 사건을 계기로 많은 공신들을 탄압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사치와 낭비로 나라의 창고가 바닥이 나자 그는 공신들의 재산을 몰수하려 했습니다. 연산군은 임사홍에게 윤씨의 폐출과 사약을 받게 된 경위를 듣게 됩니다. 패비 윤씨는 성종의 총의에 힘입어 왕비의 채모에 어긋난 행동을 자주 했고, 인수대비와 후궁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윤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인수대비 후궁들의 배척으로 폐출되었다가 곧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임사홍의 밀고로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연산군은 이 기회에 공신들을 탄압하여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동시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를 충당하고자 했습니다. 패비윤씨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살인들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이 갑자사화 이야기 잘 보셨죠? 여기서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의문점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해소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연산군은 어렸을 때 자기네 엄마가 이렇게 죽었다는 걸 모르고 계속 살았을까? 아니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왕이 되자마자 복수를 하지 왜 안 했는가? 그게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이 시점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댄 거죠. 나중에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임사홍이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니까 분노가 여기 그냥 깊숙한 곳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이 복수를 하겠다. 이런 걸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죠. 사실상에 원래 이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킨 이유는요, 아까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공신들, 그 옛날에 있었던 이 훈구 대신들이 재산이 많잖아요.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행사를 했으니까 그 재산을 다 뺏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연산군이 허구한 날 그냥 막 술 먹고 탱자탱자 놀고 조선왕조 왕 중에서 가장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연산군이었었거든요. 왕들의 하루는요 정말 스파르타식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나란 일 또 해결할 거 있는 거 보고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하는 게 문안 인사 아니겠어요? 어른들한테 문안 인사 돌고 와서 아침 먹고 조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공부하고 아무튼 굉장히 그냥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연산군은 그런데 체질상 맞지 않았었는지 온갖 이상한 짓을 했어요. 아주 그냥 경연을 원래 하는 장소를 갖다가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술판을 만들어버리고 허구한 날 아주 탈락에 빠져가지고 생활했었던 게 연산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많이 들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돈이 많이 드는 걸 어디에서 뺏어오려고 했느냐?
그동안 돈 많이 모아놓은 이 훈구 세력을 쳐가지고 재산을 다 뺏어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죽이는데 가담한 훈구 세력 다 나와 해가지고 다 쳐 죽이고 재산을 뺏어온 겁니다. 그런 사이에 여기에 연루되어 있었던 살인들도 덩달아서 피해를 본 사건이 바로 이 갑자사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사화는 살인들만 피해 본 게 아니라 훈구도 엄청나게 죽었다는 거, 훈구와 살인이 모두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러면 훈구랑 살인이 다 피해를 봤으면은 이 연산군 이 정권 안에 있는 그런 신하들은 웬만큼 다 피해를 받겠네요. 연산군한테 막 꼬리치면서 잘 보였던 소수의 몇몇 그런 관리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아주 연산군한테 벼르고 있겠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산군을? 그렇죠. 쫓아내겠죠.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빈칸에 들어갈 중종 반정입니다. 학습지를 너무 멀리 놓고 왔어요. 자,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5번 중종 반정. 드디어 중종을 몰아내기 위한 이 훈구와 살인의 연대가 일시적으로 일어났었던 게 바로 중종 반정이었어요. 뭐 박원종, 성희안 이런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중종을 그 연산군을 몰아냈죠. 연산군을 몰아내고 누구를 왕위에 앉히냐? 그의 이제 동생뻘인 진성대군을 왕위에 앉히는데 그가 바로 중종이겠습니다. 연산군의 폭정과 갑자사화로 피해를 입은 훈구와 살인이 모두 참여해서 연산군을 쫓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적으로 돌리면 꼭 이런 꼴이 납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연산군을 바로 죽인 건 아니고요.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조선왕조에서 지금까지 여태껏 왕조에서 뭔가 이제 쫓겨났다고 해서 왕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요. 유배를 가는 경우는 있죠. 물론 이제 고려 막판에 우왕, 창왕, 공양왕 이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고려를 이어받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이성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아무튼 연산군이 죽고 난 다음에 중종이 조선 말고 다른 나라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연산군이랑 중종이랑 뭐예요? 또 친척이죠. 뭐 친척이라고 안 죽이는 건 아니지만 단종과 세조의 사례를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왕좌에 앉아있었던 연산군을 죽이진 않고 쫓아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 중종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 당연히 중종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연산군을 쫓아내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또 있겠죠. 얘네들이 또 훈구가 된다는 거예요. 먼 길만 나면은 훈구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는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얘네들을 잘 대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훈구가 생겨났어요. 이때 중종 반정 때 만들어진 훈구 세력이요. 공신 세력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동그라미 6번에 들어갈 조광조라는 사람입니다. 조광조. 조광조. 네, 거꾸로 해도 조광조죠? 네, 네, 조광조. 조광조라는 이 관리가 등장을 해서 그 당시 중종에게 여러 가지 건의를 올리는데 그 건의는 무엇이냐? 개혁정치 활동을 주장했어요. 개혁정치. 그 개혁정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빈칸에 들어갈 혈량과를 실시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7번에 혈량과. 혈량과는 뭐냐 하면 제야에 있는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살인 세력들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통해 가지고 관리에 임명을 하는 것이 바로 혈량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혈량과로 뽑힌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당연히 공신 세력, 즉 훈구 세력을 비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관직에 올라오는 걸 훈구 세력들이 원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 이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고 하는 이 훈구 세력들 중에서는 가짜 공신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날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서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을 받거나 벼슬을 받거나 재산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얘네들의 공로를 다 삭제해갖고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위훈을 삭제하자. 그러니까 그 훈구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네들의 공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한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 살인 세력들, 그리고 그 앞장선 조광조 내이놈
이 조광조를 쫓아내야 우리가 멀쩡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훈구 세력, 즉 공신 세력들이 조광조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훈구 세력의 강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조광조를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묘사화였다는 것이죠. 자, 아주 기묘한 사화예요. 뭐 조조의 기묘한 무업이라는 그런 옛날 일본 만화가 있는데 패러디한 그림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시겠군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 자, 조조의 기묘한 사화. 자, 아무튼 이 조광조 기묘사화 이렇게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기묘사화. 연산군의 폭정은 기존 세력들의 불만을 사게 됐고 결국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중종에 의해 대거 등용된 사림이 미신을 타파하고 향액을 실시하여 지방에서 사림의 위치를 확고히 했으며 연산군의 폭정으로 위축된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적을 국가에서 간행했습니다. 또 현량과를 실시하여 지방 사림이 중앙정기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조광조 등 사림 세력은 훈구파를 철저히 배척하며 급진적인 이상주의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중종반정 때의 공신 중 76명의 이름을 삭제하는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훈구파와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조광조 등 신진 사림의 비판과 견제 속에 반정을 주도한 훈구 세력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고 이를 타개하고자 조광조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폐하! 무슨 일이냐?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 궁궐한 동산에서 따온 나뭇잎입니다. 그 안에 벌레가 파먹은 곳을 좀 보시옵소서. 주초이왕? 이것이 무슨 말이냐? 폐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사오나 그 뜻은 바로 조시성을 가진 자가 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조시성을 가진 자가 누구이옵니까? 바로 조광조 일파이옵니다. 이는 저들이 역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서 저들 조광조 일파를 처벌해야 합니다. 조광조는 전라도 능지로 귀양 보내고 관련자들 역시 모두 귀양 보내거나 파직하도록 하여라. 홍경주 등이 궁궐의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를 쓰고 이를 벌레가 갉아먹게 한 뒤 중종에게 알려 주와 초를 합치면 조가 되며 이는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중종을 설득했고 중종은 신진사림의 급진적 배타적 태도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광조를 제거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기묘사화이고 이를 계기로 중앙정계의 사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사실 중종은요 조광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 맞다나 나뭇잎에 벌레가 파먹은 글자가 주초위왕이라고 돼 있어갖고 이건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광조를 그냥 죽였을까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칠판 한번 볼게요. 한자를 풀어서 쓰는 거를 파자라고 하는데 이게 한자 문학권에서 많이 쓰는 그런 놀이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중종의 그 귀리 이쪽에 이제 그 후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중에 하나가 둘이 같이 후원을 거닐고 있는데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가지고 어머 전하 이거 좀 보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써있느냐 바로 주 달린 주자죠. 초 위 왕 주초위왕.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랑 초를 합치면 뭐겠어요? 우리 학교에서 조시성 가진 친구들 많이 있죠? 이 달릴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성씨 조자가 되잖아요. 조씨가 왕이 된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는 조광조, 이건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조정에 누가 있사옵니까? 이건 조광조를 뜻하는 것이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함 조광조를 음해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전에 이 나뭇잎에다가 뭐 꿀을 발라갖고 이렇게 뭐 그 정도만 먹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해져 오는 그런 설화일 뿐이고 근거가 있는 그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중종이 조광조를 유배보냈다라는 건 여러분들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조광조나 그의 세력들, 새로 현량과를 통해 관직에 등용된 살인 세력들이 후은구를 너무 몰아붙였어요. 어느 정도의 숨쉴 여지를 줘가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일거의 훈구의 미운을 박탈하고 쫓아낼 계획을 세우니 이 훈구도 당연히 결집해서 조광조와 살인 세력에 맞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개혁을 너무 밀어붙이느라고 조광조가 성종을 너무 쪼았습니다. 왕도 사람인데, 아니 성종이 아니라 중종은 왕도 사람인데 중종도 좀 쉬고 싶은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광조는 너무 중종한테 왕의 일상생활대로 FM대로 생활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정말 성리학자, 도학자처럼 살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중종을 많이 쪼아댔죠. 그런 잔소리에 정말 질린 중종이 조광조와 그 살인 세력에 대해서 일종의 염증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강경하게 몰아붙이는 조광조는 위험하다. 지금 훈구 세력의 부정과 부패와 얘네들로 인해 가지고 내 왕권이 침해받고 혹시나 나도 연산군처럼 쫓겨날지도 몰라서 눈치 보며 사는 삶도 힘들지만 조광조와 같은 그런 너무 강경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세력과 함께해도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보다는 덜 자기의 왕권에 있어서 그나마 어떻게 좀 덜 위험한 세력인 훈구와 함께 훈구도 뭐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훈구를 뒤에서 조종을 해서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너무 개혁을 밀어붙이는 조광조를 밀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겠군요. 뭐 거의 연구에 의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들이 되겠죠. 자, 결국 유배를 간 조광조는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되었고요. 또 왕이 내려준 거죠. 중종이 내린 사약을 먹고 죽게 되었고 수많은 이 전국의 선비들과 백성들은요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만큼 이 조광조 선생께서 추진했던 개혁이라는 게 사회를 바꿀 만한 충분한 정말 좋은 그런 개혁안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중종 관정을 통한 공신들, 이 공신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강경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던 조광조가 죽은 이후에 그를 흠모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광조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김효사화가 마무리가 되게 됐죠. 물론 이제 조광조 외에도 수많은 살인들이 죽거나 귀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화 김효사화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종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인종이 그렇게 오래 왕위에 있지 못하죠. 죽고 명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외척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여인천하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이 여인천하라는 드라마에서 그냥 막 엄청난 유행어들과 여러 가지 아주 에피소드들이 꽃을 폈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그런 배우들이 되겠어요. 윤임이라는 사람과 윤원형이라는 외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종의 일종의 외갓집 사람들인 거죠. 이 외척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양쪽에 줄을 섰던 소속돼 있던 살인들이 대거 죽거나 정치계에서 쓸려나간 이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을사사화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을사사화. 윤원형 일파가 윤임 일파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또다시 살인들은 화를 입게 됩니다. 중종 때의 전국은 중은 장경왕후의 외척인 윤임 일파와 새 왕비인 문정왕후의 외척인 윤원형 일파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성종의 뒤를 이어 장경왕후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윤임 일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윤원형 일파에 대한 큰 정치적 박해는 없었습니다.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죽고 뒤를 이어 문정왕후의 소생인 경원대군이 명종이 되자 전국의 형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자 조정의 실권은 명종의 외척인 윤원형 일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윤원형 일파는 윤임 일파를 숙청하기 위해 계속적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명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윤원형 일파는 그들과 대립하던 윤임 일파를 몰아냈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게 됩니다. 이를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중종의 비, 옛날에 중종의 왕비들 장경왕후, 그리고 그 장경왕후가 죽고 들어선 문정왕후 등등 이런 왕후들에 걸친 그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난 게 바로 을사사화죠. 요것만 가지고 수업하면 정말 1시간짜리인데요. 여러분들 또 이거 2시간짜리 수업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팍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사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뒷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살인 집권. 이 훈구 세력과의 살인 세력과의 대결에서 훈구도 상처를 많이 입고 살인도 엄청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살인은 거의 이 세력 자체가, 살인이라는 하나의 이 사제들 세력 자체가 사라질 정도의 위기를 4번이나 맞이했고, 그렇다고 해서 훈구도 상처를 입지 않은 건 아니죠. 연산군한테 재산을 홀랑 뺏기고 많이 죽임을 당했었던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서도 훈구 세력이 많이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공신 세력이 훈구 세력은 소멸되어 사라지고요. 점점점 역사 뒤안길로 점점점 사라지고 살인 세력에게 권력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살인들. 자, 동그라미 빈칸에 써봅시다. 동그라미 8번에 서원. 이 사람들의 원동력은 뭐였느냐? 바로 지방에 있었던 서원과 향약 등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살인 세력들은 기반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사화가 일어나서 몇몇 이제 리더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귀양을 가면 귀양을 가서 그 지방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자기 제자들을 조정에 보내고 자기 후손들을 계속 조정에 보내서 계속해서 개혁 정치를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옛날 군가가 생각납니다. 밝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이런 가사를 가진 그런 군가가 있는데요. 살인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무튼 이렇게 훈구 세력한테 사화로 인해 밟히고 지방에 거점을 둔 서원, 그러니까 일종의 학교이자 사당과 같은 존재죠. 향약이라는 지방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자치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살인은요, 결국 선조 때 와서 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된, 그 정권을 쥐게 된 이 살인은요, 결국 또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 이 살인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동그라미 9번에 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붕당. 붕당은 지역, 학문,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서는 정치 전체를 뜻하고요. 그리고 발생은 이조전랑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갈리죠. 그리고 정치 개혁 방안을 놓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죠. 요 관련된 건 선생님이 요 얘기 끝나고 칠판에서 좀 더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공론 중심의 정치, 건전한 정치 풍토로 이제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대립이 심화되게 되었다는 거.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공을 세운 공신들 세력, 최초의 훈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력이 워낙에 부정부패를 저지르니까 얘네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살인 세력들이 지방에서 대거 등용이 되죠. 그래서 숱한 사화 끝에 결국 훈구가 나가 떨어지고 살인 세력이 선조 때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살인 세력이 갈라지게 되었느냐? 어떻게 갈라졌냐고요? 바로 동인 그리고 서인으로 갈라지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 어디서 틀어지게 되었냐?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조 전랑. 동인과 서인은요,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을 너무 얻고 싶어 했어요. 왜 얻고 싶어 했냐? 동인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집이 서울, 도성에서 전체적으로 동쪽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김효원을 중심으로 뭉친 살인들을 동인, 그 다음에 서인 계열의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집이 좀 약간 서쪽에 있었나봐.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뭉친 게 이제 서인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는 뭐 영의정, 좌의정, 무슨 뭐 이조판서 2급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치기 관리자급 직책이 되겠는데요.
이 전랑이라는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였냐면요.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려면 이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이조 전랑의 추천, 이조 전랑의 여러 재가를 받지 않으면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요. 물론 왕이 직권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위 관직에 올릴 수는 있지만 이조 전랑의 그런 재가나 심의나 추천이 없었다 하면 상당한 하자가 있겠죠. 나중에도 굉장히 공격받을 만한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은 일종의 신사협정을 했습니다. 뭐냐? 이조 전랑 자리를 이렇게 가져가고 이번에는 동인 쪽에서 동인의 인사가 이조 전랑을 했으면 다음에는 서인 쪽에다가 이조 전랑을 넘기는 그런 식으로 가기로 했는데 서인 쪽에서 이조 전랑 자리를 동인 쪽에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양보를 하지 않은 이 사건이 가장 이 동인과 서인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해요. 그게 표면적인 일입니다. 근데 정확한 건 뭐냐? 이 훈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사림 내에서 갈렸다는 게 오히려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동인은요, 자기네 이 스승, 자기의 친구들, 이 사림을 갖다가 죽기 살기로 괴롭혀서 쫓아버리고 죽였던 이 훈구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 있었어요. 강경파였어요. 강경파. 이 훈구 세력들이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훈구 세력, 공신 세력 인사들과 밥이라도 같이 먹었던 사람들은 절대 이 앞으로는 정치판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강경파가 바로 동인입니다. 반면에 서인은 어땠느냐? 이미 훈구가 정치판에서 퇴장하지 않았느냐? 이제 훈구 세력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다 처벌하게 되면 누가 남는단 말이냐 조정은. 그러니까 이 훈구 세력 중에서 사림을 괴롭히고 귀양 보내고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그 가담 정도가 적은 좀 온건한 옛날에 살인들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만큼은 좀 같이 안고 가자. 방송 나오네요. 잠깐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급식실에서는 앞 학생과 거리 두고 줄서기, 식사 중 대화하지 않기, 점심시간 자리 옮기지 않기, 우리 함께 식사해봐요. 올바른 식사 예절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네, 방송 끝났습니다. 언제쯤 이런 방송 안 들을 수 있을지 정말 그날이 어려우구나. 자, 아무튼 서인 입장에서는 온건하게 훈구들을 같이 안고 가자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건파인 서인과 훈구에 대한 강경파인 동인의 사이가 안 좋은 건 당연하겠죠? 자, 선생님 따라오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약. 향약.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10번에 향약 보겠습니다. 향약은요, 사림이 향촌을 유교적으로 교화하려고 만든 향촌 자치 규정을 바로 향약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규약인 거죠. 반상회처럼 모여가지고 뭔가 우리말의 약속을 정하는 자치단체의 그런 규약이 바로 향약이 되겠어요. 이 사림들의 힘이었지 않습니까? 사림이 중앙에서 쫓겨나도 지방에 가서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향약은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 전통적인 농촌 조직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두레나 개. 농사 지으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옆에 집 모내기 해주면 내일은 우리 집 모내기 할 때 옆에 집 사람들, 건너집 사람들이 다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남이 집 할 때도 내가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품앗이를 하고, 함께 농사를 짓고, 또 나온 거를 좀 나눠 먹고, 하는 그러한 건전하고도 아름다운 이 농촌 조직의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향약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교 윤리까지 더해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향약은요, 향촌 교화, 사림의 향촌 지배 강화, 향촌의 질서, 그다음에 치안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죠. 자, 이제 빈칸에 동그라미 1번 서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도 지방에 있었던 그런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립학교의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라 뭘 하는 곳이기도 했느냐? 옛날에 유교 성리학에 가장 되게 좀 아주 훌륭한 그런 성현이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아주 그냥 대단한 학자들을 모시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기능까지 했던 곳이 바로 서원이 되겠어요. 이 서원에서는요, 성현제사, 성리학연구, 지방양반 교육도 했는데, 여기에 거의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풍기 군수, 풍기의 그 유명한, 인삼 유명한 데 있죠, 풍기. 거기 군수 군수 주세붕이 안향의 제사를 위해 가지고 만든 곳이 바로 이제 백운동 서원이라는 거죠. 노래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좀 쉬었다가 강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만 방송 꺼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슬프네요. 갑자기 노래가 꺼져가지고 다시 왔어요. 다행이네요. 기쁩니다. 요것만 빨리 끝내야지. 자,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었어요.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웠죠. 그 뒤에 이제 중종이 백운동 서원의 현판을 내림으로써 백운동 서원이 소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왕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사액서원이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2번에 사액서원. 왕이 간판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서원에는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토지랑 노비랑 뭐 여러 재산들이 주어지게 된 거죠. 자, 또 국가의 장려로 많은 서원들이 만들어졌고, 여기가 교육 발전과 붕당 정치의 근거지가 되겠습니다. 이 서원을 중심으로 붕당들이 만들어지거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자, 영향력으로는요, 살인의 결속이 강화되고 공론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살인의 향촌지대가 강화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살인 세력의 사회지도 기반인 향약, 서원에 관련된 사림은 훈구와의 갈등 속에서 4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선조 때부터는 조선 사회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림이 조선 사회를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은 건국 이후 계속해서 농업 발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농사직설과 같은 농설에 간행해서 농사짓는 기술을 널리 보급하려 했으며 남부지방 일부에서부터 모내기법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목화, 과수, 약초 등도 재배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업기술의 발달은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향촌사회의 중소지주였던 사림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농업의 발달이 사림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경제적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훈구 세력의 무대가 중앙이었던 것에 비해 사림은 향촌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림은 일찍부터 향촌사회의 질서를 위한 일종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주도하고 중국의 여씨 향약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약의 보급뿐만 아니라 유향소 등을 통해서 향촌사회의 질서를 주도함으로써 향촌사회에 확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림 성장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건국 초기부터 성리학이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사림은 무엇보다도 성리학을 중요시 여기면서 성리학의 윤리교과서인 소학을 널리 보급하는 등 성리학 발전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한 사림의 근거가 되는 서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세붕이 안양을 추모하면서 영주에 세운 백운동 서원이 명종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으면서 토지와 노비, 서적 등을 지급받는 최초의 사액서원이 됩니다. 학문연구와 선현제사, 지방교육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서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사림의 영향력도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네, 향약과 서원, 이렇게 사림이 지방 향촌에서 기반을 잡아가지고 이걸로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1,000원, 5,000원. 여러분들 좋아하는 돈 아닙니까? 네, 1,000원이 됐건 5,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여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이 화폐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네,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요. 바로 누구였습니까? 위에 계신 분은 네, 누구예요? 네, 이황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사실 되게 훌륭하신 분들은
호와 이름을 함께 붙여서 불러드리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퇴계 이황 선생님, 뭐 율곡 이희 선생 이렇게 혹은 뭐 이퇴계 선생 혹은 이율곡 선생 이렇게 부르는 게 바람직한 그런 호칭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퇴계 이황은요, 근본적 이상적으로서 이상적인 그런 유교 윤리관을 가지고 유교 성리학 체계를 발전했고 이게 일본에 영향을 줬어요. 반면에 퇴계는 이러했지만 율곡 이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냈죠. 같은 성리학자지만은 이렇게 노선이 좀 많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 특히 뭐 율곡 이희의 10만 양병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로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말이죠. 자, 이러한 유교 성리학 윤리는요, 조선 초반에는 정착을 못했어요. 그러다 중반으로 가면 갈수록 향약, 그리고 서원, 유교 윤리의 보복 등으로 인해서 확산되게 됩니다. 지침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학, 주자가래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학습 서적이자 윤리 서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확산됐고요. 유교적인 생활 양식을 보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때 결실을 맺게 되죠. 그리고 신분 질서와도 이게 연관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유교 질서와 의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죠. 더욱더 신분 질서가 공고해지는 그런 바탕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양반과 상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적자와 서자 등을 구분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유교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약점이에요. 뭔가 질서를 중시하다 보니까는 나와 너가 신분이 다르거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성별이 다르거나 뭐 나이가 다르거나 하면 굉장히 서열을 많이 지어버리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타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제일 이 유교 성리학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질서를 중시하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게 조화롭게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좋겠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예의를 다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의를 다하는 것들 하나의 규약으로 만들고 학문화하여 실천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유교 성리학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서로 간에 구분 짓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계층이 이렇게 막 나뉘고 뭐 이분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차별로 이어진다는 거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 유교 성리학이나 유교 윤리들이 이 현대 사회에 맞게끔 변용되어야 한다는 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이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심화학습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심화학습 2번. 훈구 세력과의 다툼으로 살인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사화라고 하겠습니다. 사화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죠? 어떤 거예요? 무, 갑, 기, 을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사화, 또 갑자사화, 또 기묘사화, 그리고 을사사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2번 중종 때 대군동서원이 현판을 내면 최초의 사익서원인 무슨 서원이 되었습니까? 바로 수수서원이 되었죠. 수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내준 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중종 때 이제 그 서원에 현판을 내서 대군동서원이 수수서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판이 걸리면서 왕에게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서원이 더욱더 많이 생기고 더욱더 크게 됩니다. 이 서원이 나중에는 이 조선시대의 정치와 사회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좀 알아봐야겠죠? 자,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어부바를 해야 되겠네요. 어부바.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의 성립과 발전의 네 번째 단원, 이제 이번 단원 대단원의 마지막 임진왜란과 호란의 극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군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할 거 종이를
이렇게 뽑아올려니까 자원 낭비도 좀 심하고 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여러분들 차시 예보를 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팔 운동도 되고 상당히 좋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